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새로운 인생을 다짐하고 새 출발을 시작한 40대 여자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믿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라도 마냥 믿을 수만은 없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마냥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어느 순간 횟가닥 하는 게 아니라 미처 숨기지 못한 본성이 넘치다 못해 흐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평소 그 사람의 아주 사소한 것들도 놓치지 않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아주 최근에 엄청난 일을 겪고서야 깨닫게 되었거든요.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는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위로 언니가 하나 있었고 부모님도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자상하고 인자한 분이셔서 우리 집은 참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희 자매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싸움을 안 했습니다. 언니랑 저랑 고작 2살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 나이 차 별로 안 나는 자매들 엄청 싸운다고 하잖아요. 막 머리채도 잡고 싸운다던데 저희는 그런 게 없었어요. 둘 다 엄마 아빠 성격을 닮았다기보다 우리 언니가 저한테 모든 걸 양보해줬기 때문이었죠. 언니는 제가 아는 한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예뻤고 공부도 잘했어요. 주변에서 쟤는 진짜 다 가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성격까지 천사였어요. 늘 웃는 얼굴이었고 제가 달라는 건 전부 줬습니다. 옷이든 과자든 심지어 부모님 관심까지도요. 제가 언니 물건을 탐내면서 투정을 부리면 엄마는 꼭 언니를 보고 이런 말을 하셨죠. 넌 언니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욕심 좀 그만 부려라. 너도 맨날 동생한테 뺏기지만 말고 네 것도 좀 챙기고 그래 이거사.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아니야 엄마. 지선이가 뭐 얼마나 욕심을 부린다고 그래. 나한테 있는 거 조금 나눠주는 건데 뭐 어때? 이렇게 이쁜 우리 지선이가 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내가 더 좋을 때도 있어. 그 말을 하면서 늘 환하게 웃던 언니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네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아빠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었고 언니는 책가방을 들고 허둥지둥 내려왔어요. 막 대학생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아빠, 나 좀 태워다 주세요. 나 오늘 1교시인데 버스가 막 가버렸어. 지각할 것 같아. 아빠는 일부러 신발끈을 다시 만지작거리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대학생 이래가지고 벌써부터 지각 타령이야. 첫 학기부터 빠졌구만. 아빠도 회사 늦으면 혼나는데 너만 바쁜 줄 아냐? 나는 모른다. 알아서 가. 아빠, 아빠. 언니는 아빠 뒤를 쫓아가면서 투정을 부렸죠. 그 모습을 부엌에서 엄마랑 같이 보고 있던 저는 그냥 웃었어요. 엄마도 웃으셨고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늘 있던 풍경처럼요. 그게 마지막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빠와 언니가 탄 차를 뒤에서 큰 트럭이 그대로 들이받았고 아빠와 언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학교에 있다가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솔직히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그냥 좀 다쳤겠거니 했죠. 병원에 가면 얼굴에 붕대 좀 감고 누워 있겠지.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 생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빠와 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엄마는 울다가 실신한 상태였어요.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고 그 이후로 엄마는 몇 달을 거의 자리에만 누워 계셨어요. 사고 한 번에 남편과 자식을 한꺼번에 잃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후로 저는 혼자 아침에 일어나 학교를 갔고 집에 오면 조용히 집안일을 했고 밥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 날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부엌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었는데 방문 소리가 나더니 엄마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물끄러미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셨어요. 저는 놀라서 젓가락을 내려놓고 얼른 말을 꺼냈습니다. 어, 엄마, 일어났어? 엄마 배 안 고파요? 이거 라면 얼른 드세요. 오늘도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엄마는 한참을 저를 보다가 짧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는 얼른 또 끓이면 되지. 얼른 와서 앉아, 엄마. 뭐라도 먹어야지. 원래는 혼자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먹고 치우려고 했던 터라 급하게 식탁에 상을 차리는데 갑자기 엄마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조용히 울다가 갑자기 저를 와락 껴안으셨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상황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미안하다, 지선아. 엄마가 이제 일어날게. 우리 지선이 그동안 힘들었지? 엄마가 그 말을 하시는데 그제서야 저도 그동안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터지더라고요. 그날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빠랑 언니가 정말 없다는 게요. 엄마는 그렇게 남편과 자식을 한꺼번에 잃은 슬픔을 겨우 딛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정말 강하게 사셨어요. 예전에 인자함은 그대로였지만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독해지셨죠. 다행히 집안 형편은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퇴직금과 연금, 보상금도 조금 있었고 엄마도 다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도 그럴 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는 친척들이랑은 사실상 절연하다시피 하게 됐거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돈이었어요. 아빠 보상금으로 억대 돈이 나왔다는 소문이 도는 순간 평소에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던 인간들까지 하나같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안부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다들 속셈이 너무 뻔해서 오히려 웃음이 나올 정도였지요. 처음에는 엄마도 예전처럼 참고 넘기려고 했어요. 인자하던 성격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친척들이 아예 집에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은 형님 생각나서 왔다. 조카 얼굴 좀 보자였지만 본론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날도 누군가 문을 두드리자 엄마는 얼굴이 굳은 채로 문을 열었고 몇 마디 듣다 말고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다 꺼져. 이 거머리 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지금 여기 왜 왔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형 목숨값 받아가려고 온 거잖아. 이것들이 어디서 뻔뻔하게 남의 집에 와서 지랄이야. 아무도 우리 엄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겠죠.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상대도 당황했는지 말문이 막힌 얼굴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 형수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무슨 돈 달라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걱정돼서 얼굴 좀 보려고. 걱정은 개뿔이 걱정이야. 걱정되면 살아있을 때나 좀 하지 그랬어. 장례 끝나자마자 돈 얘기부터 꺼내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걱정 타령이야?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 형수님, 그럼 우리 앞으로 인사도 못하고 삽니까? 지금 많이 힘드신 것도 아니면서 그 몇 푼 나누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독하게 구실 거예요? 그래, 나 독하다. 얼마나 독한지 자식 먼저 보내고 또 목구멍으로 밥을 삼키는 게 나야. 그러니까 독한 년한테 당하고 싶지 않으면 다시는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그날 이후로 친척들 사이에서는 엄마 욕이 돌기 시작했어요.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사람이 변했다고요. 그런데 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집에 돌아와서는 저를 보면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독하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저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독하게 공부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시고 언니도 세상을 떠났지만 그 두 명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지독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엄마와 저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저는 언니가 다니던 그 명문대에 수석으로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누구나 선망하는 대기업에 취직했고요. 그걸 보고 엄마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안도하신 눈치였어요. 그런데 제가 취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선을 보라는 거였죠. 아직 30도 안 됐는데 무슨 선이야.
나 회사 적응하는 것도 정신없는데 왜 자꾸 나를 벌써 보내려고 그래? 그러자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숨처럼 조용히 말했어요.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너한테는 이제 나밖에 없잖아. 네가 빨리 의지할 만한 사람 하나는 있어야 엄마가 그나마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그래.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엄마가 정해준 자리로 2번, 3번 선을 보게 됐어요. 집안 좋고 직장 좋은 사람들만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처음부터 조건부터 따지더라고요. 연봉이 얼마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집은 어디냐. 그 질문들이 마치 면접 같아서 숨이 막혔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간 자리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반듯하고 얌전한 인상이었고 행정고시를 합격한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고 괜히 판단하려 들지도 않았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 일을 겪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스스로 잘한다는 자신도 생기셨을 텐데 너무 깊은 생각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아빠가 떠올랐어요. 말투도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풀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금방 가까워졌고 선을 본 사람들답게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양가에서는 다들 좋아하셨죠. 남편도 어릴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와 살고 있다고 했고 가족이 단촐하다는 점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안전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됐습니다. 그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였죠. 결혼식이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운 사람은 엄마였어요. 엄마는 버진로드 끝에 서 있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면서 그대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참고 있던 제 눈물도 같이 쏟아지더라고요. 그걸 보고 시어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지셨고 결국 남편까지 훌쩍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그 모습이 꽤나 웃겼을 것 같아요. 4명이 나란히 울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저 집은 무슨 깊은 사연이라도 있나 보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고요. 물론 엄마가 우신 이유는 분명했죠. 아빠랑 언니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날만큼은 언니가 제 옆에서 같이 웃고 있어야 할 것 같았고 아빠가 잡은 제 손을 신랑한테 건네주는 모습을 봐야 하는데 그 둘이 없다는 게 너무 크게 느껴졌을 테니까요. 식을 올리기 전에 대기실에서도 한참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는데 또 울고 만 거죠. 대기실에서 엄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러셨거든요. 지선아, 오늘 진짜 예쁘다. 아빠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언니도 말이야. 네가 이렇게 시집가는 거 보면 또 네 옆에서 다 해주겠다고 설치고 있었을 텐데 엄마가 자꾸 그런 생각이 나서 눈물이 멈추질 않네. 저는 웃으려고 했는데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대신 고개만 끄덕이면서 엄마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사부인 마음이 어떠실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오늘 참 기쁘고 아쉽고 여러 마음이 듭니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내 식구다 생각하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저는 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다정한 이유도 다 엄마를 닮아서겠지 싶었고요.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 쪽 친가 식구들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하객 명단을 보니까 전부 시어머니 쪽, 그러니까 외가 식구들이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계셨는데 시이모님들, 시외삼촌들, 그리고 외사촌들까지 인원만 해도 10명은 훌쩍 넘는 대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들 한 가족처럼 뭉쳐 다니면서 사이가 엄청 좋으시거든요. 근데 친가 쪽 사람은 기묘할 정도로 아무도 없다 보니 나중에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죠. 근데 우리 결혼식에 당신 친가 쪽은 아무도 안 오셨더라?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아님 따로 연락받은 거라도 있어?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나는 거의 외사촌들이랑 같이 컸다고 보면 돼.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친가 식구들이랑은 인연을 끊으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냈지 뭐.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희 집도 아빠 돌아가신 뒤로는 친가 친척들이랑 거의 왕래가 없었으니까요. 집집마다 사정 하나쯤은 다 있는 거겠지 싶었죠. 더군다나 시어머니 쪽은 워낙 단합이 잘 돼 보여서 친가 식구들이 없어도 오히려 가족이 많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왜 그런 게 신경 쓰이게 됐냐 하면 사실 저희 결혼식 때 저희 집 친가 식구들은 대부분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한창 청모하고 있을 때쯤에 엄마가 슬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네 고모랑 작은아버지한테 연락은 드려봐. 오고 말고는 각자 알아서 하더라도 연락은 하는 게 도리 아니겠니? 그래서 저도 그냥 의무적으로 연락 한번 돌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중에는 엄마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던 분들도 있었죠. 형수님,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눈이 좀 돌았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라도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됐어요. 이미 지난 일인데 뭘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그때는 도끼만 차서 너무 막했죠. 오늘은 그냥 결혼식이니까 웃으면서 봐요. 그렇게 화해 비슷한 인사도 오갔고 제 손을 꼭 잡고 잘 살아라 하면서 우시던 어른들도 계셨어요. 물론 여전히 우리를 원망하면서 안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딴에는 좀 묵은 실타래 하나를 잘 푼 느낌이라 속이 좀 시원했어서 그게 신경 쓰였나 봐요. 시댁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요. 나중에 술자리가 한 번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술을 조금 드시고 푸념처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내가 쟤네 아빠랑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니? 그 인간은 사람도 아니었어.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여자 문제도 끊이질 않았고 정말 사는 게 지옥이었다, 지옥. 그 말을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대충 듣기로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술도 좋아하고 폭력적인 성향도 있었다고 했고 여자 문제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안 좋은 조건은 거의 다 갖춘 사람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지 저는 자연스럽게 연민부터 들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화해하기 힘들겠다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우리 결혼 생활은 그런대로 무난했어요. 시어머니는 성격이 굉장히 밝고 사교적이었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랫동안 보험 일을 하시면서 돈을 꽤 많이 버셨다고 하셨어요. 원래는 시아버지가 돈을 안 벌어다 줘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는데 하다 보니 몇십 년을 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보험 여왕 소리도 들어보시고 생각보다 더 능력 있는 베테랑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엄마도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보험을 전부 다시 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도 정리하고 시어머니 말대로 설계해서 싹 바꿨어요.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결혼 생활 자체는 겉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다만 하나, 딱 하나가 제 기준에서는 계속 마음에 걸렸죠. 시어머니네 외가 쪽 식구들이랑 만나는 횟수가 너무 잦다는 거였어요. 정말 말 그대로 너무 잦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엄마랑 단둘이 조촐하게 사는 게 익숙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사람이 우르르 늘어난 느낌이랄까요? 이번 주는 시이모 생신이라고 모이고 다음 주는 시이모부 생신이라고 모이고 그 다음 주는 또 외사촌네 3살짜리 조카 생일이라고 모이자고 하고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따라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갈수록 숨이 막히더라고요. 게다가 생신이든 식사든
빈손으로 가는 법은 없잖아요. 케이크에 봉투에 선물까지 챙기다 보면 돈이 그냥 줄줄 새요. 남편이 행정고시까지 패스한 공무원이긴 했지만 월급이 막 넉넉한 편은 아니었고 오히려 제 월급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활비 빼고 나머지 경조사비나 모임 비용은 자연스럽게 제가 더 부담하게 됐죠. 처음엔 별말 안 했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솔직히 부담스럽죠. 무엇보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한 건 그렇게 불려다니다 보니 혼자 계신 엄마를 찾아뵐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였어요. 주말마다 시댁 모임이 하나씩 껴있으니까 엄마 집에 들렀다 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문제로 남편이랑도 몇 번 크게 부딪혔습니다. 당신네 집 모임이 너무 잦은 것 같아. 매주 뭔가가 있는 느낌이야. 나도 회사 다니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우리 엄마도 혼자 계신데 솔직히 내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버거워. 원래 우리 집은 이래. 엄마가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내가 자랄 때 거의 이모랑 외삼촌들이 키워주시다시피 했거든. 나한테는 그냥 친척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나는 결혼하면 당신이랑 조용히 살 줄 알았지. 이렇게 매주 시댁 행사 따라다닐 줄은 몰랐어. 이거 사기 결혼 아니야? 나 완전히 속은 기분이거든. 솔직히 처음엔 남편도 저처럼 홀어머니랑 단둘이라고 하니까 결혼해서도 그렇게 단촐하게 오순도순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니까 제가 한 번씩 툴툴대면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웃으면서 말을 흐렸어요. 미안해. 내가 미처 당신 입장을 깊게 생각 못했던 건 맞아. 근데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나한테는 진짜 가족들이라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 얼굴을 보면 또 뭐라 하기가 애매해지잖아요. 제가 매번 참고 넘길 수 있었던 것도 남편이 너무나도 자상하고 따뜻하게 저를 위해 주었기 때문이었지요. 사실 또 생각해보면 시댁 모임에 가서 제가 직접적으로 고생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음식 준비를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허드렛 일을 떠맡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 게 힘들었던 거죠. 그 와중에 엄마 얼굴을 자주 못 보는 게 제일 마음에 걸렸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변명도 하고 한탄도 할 겸 그 이야기를 하면 엄마는 늘 같은 말만 하셨어요. 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오히려 그렇게 북적거리고 분위기 좋은 집안도 찾기 쉽지 않다. 듣기만 해도 좋네. 너는 운 좋은 거야. 엄마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엄마가 괜찮다니까 저는 최대한 빠질 수 있는 모임은 빠지고 틈나는 대로 엄마를 찾아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죠. 평일에는 회사에 치이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에 시댁 행사까지 겹치니까 저도 집에 돌아오면 그냥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버리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그런 상황에 엄마 보러 가는 게 어디 쉽겠냐고요. 그렇게 제가 정신없이 몇 년을 사는 사이에 엄마는 혼자 점점 말라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신호는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바보같이 그걸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처음엔 스팸인 줄 알고 넘길까 하다가 왠지 모르게 받았죠.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 한마디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엄마가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였어요. 전화를 건 곳은 병원이었고요.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사들이 수술 준비를 거의 다 끝낸 상태였어요. 뇌출혈이라서 바로 수술을 해야 해서 보호자 동의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무슨 말을 더 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말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고 제 심장 소리만 귀에 너무 크게 울리더라고요. 서류를 내밀길래 이름을 쓰긴 썼는데 제 이름을 쓴 건지 엄마 이름을 쓴 건지도 모르겠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졌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와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을 정도였지요. 수술은 일단 잘 됐다고 했어요. 의사 말로는 급한 불은 껐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엄마는 수술이 끝나고도 바로 깨어나시지 못하셨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며칠만 지나면 의식이 돌아올 거라고 했던 말은 하루, 이틀, 일주일을 넘기면서 점점 애매해졌습니다. 거기에 나중에야 알게 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엄마에게 심장 질환이 있다는 거였어요. 뇌출혈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심장까지 문제라니 진짜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딱 그 상황이었죠. 엄마는 그렇게 한 달 가까이를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어요. 저는 회사에 바로 휴직계를 냈고 그날부터 제 생활도 병원에서만 하게 됐어요. 저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음 다스릴 필요가 있었겠지만 어느 날 문득 예전에 아빠랑 언니를 한꺼번에 잃었던 기억이 불쑥 떠올랐거든요. 그래서였는지 엄마가 이대로 저를 두고 가실까봐 무서워서 저는 거의 한 달 내내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중환자실 앞에서 울다 지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엄마가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그렇게나 친하게 지내고 새 가족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시댁 식구들 중에서 중환자실에 얼굴 한번 비춘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단 한 명도요. 처음에는 저도 정신이 없어서 그걸 잘 몰랐어요.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겠지 싶었고 다들 사정이 있겠거니 했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요. 남편이라는 놈도 마찬가지예요. 평일에는 회사 핑계로 안 오고 어쩌다 주말에 잠깐 얼굴 비추고는 금방 가버리기 일쑤였죠. 그때까지 얼굴을 비춘 게 서너 번,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저도 싸우거나 따질 힘도 없었어요.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은 정말 말 그대로 열악했거든요. 일반 병실 보호자면 환자 옆 보조 침대라도 있는데 중환자실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휴게실처럼 생긴 공간에 간이 의자 몇 개 놓여 있는 게 전부였어요. 면회 시간 전까지는 거기서 계속 기다려야 했고요. 엄마 상태가 조금이라도 안정적이면 집에 잠깐 다녀올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 엄마는 상태가 너무 불안정했어요. 수술 직후 쓰던 약이 심장에 무리가 가서 약을 바꾸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심정지가 오고 또 약을 바꾸면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진짜 막말로 엄마 담당 주치 선생님조차 하루가 다르게 눈밑 다크서클이 시꺼매질 정도로 고생을 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자리를 어떻게 비우겠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저는 그 간이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몇 날 며칠 밤을 새웠어요. 그것도 혼자서요. 오직 혼자서. 그러다 보니 갈아입을 옷도 다 떨어졌고 가장 청결해야 할 이곳에서 제가 너무 나날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결국 어느 주말에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갈아입을 옷 좀 가져다 달라고요. 전화는 금방 받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여보, 근데 나 지금 집 아니야. 오늘 이모부 생신이셔서 양평으로 백숙 먹으러 왔어. 양평? 백숙? 이모부가 백숙 좋아하시잖아. 여기 경치도 좋고 음식도 엄청 맛있다. 속옷은 자기가 집에 가서 챙겨와. 나도 오늘은 늦을 것 같아. 그 말 끝에 전화기 너머로 시댁 인간들 웃음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저도 그냥 더 말 안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벼락 맞은 것처럼 깨달았지요. 아, 나라는 사람은 저 인간들한테 고작 이 정도구나. 가족이니 뭐니 떠들던 말들은 전부 다 개소리였구나 하고요. 시어머니요? 그분도 엄마 수술한 뒤에는 중환자실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 전화도 처음에 한 게 다예요. 사부인은 좀 어떠시니? 아이고,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기가 힘들 것 같아. 얼른 몸 나아지면 내가 꼭 가볼게. 네가 고생이 많다. 그 뒤로는 문자 몇 번 보내는 게 다였고요. 정작 얼굴은 끝내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직접 집에 가서 옷을 챙겨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잠깐 들른 집은 정말 가관이었네요. 남편은 혼자서도 아주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제가 없으니까 아주 살맛이 났더라고요. 제대로 치우지도 않은 치킨 박스는 비어 있었고, 맥주 캔이 몇 개 굴러다니고 있었고,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게임도 실컷 했는지 컴퓨터 방에는 과자 봉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남편이란 놈은 저녁에 혼자 치킨 시켜서 맥주 마시고 게임하면서 과자 먹을 시간은 있으면서 병원에 들러서 생사를 다투고 있는 장모님 얼굴 한번 보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저를 살필 시간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 현실이 그제서야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결국 엄마는 한 달을 버티시다 돌아가셨어요. 수술 자체는 잘 끝났다고 했는데 결국 심장이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혈압도 많이 높았고 고지혈도 있었는데 평소에 관리를 거의 안 한 것 같다면서 그 말을 하는 의사 얼굴이 참 씁쓸해 보였는데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그 말을 전부 제 탓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자주 얼굴을 보러 갔더라면, 병원 한 번만 같이 갔더라면, 약을 챙겨 드시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혈압이 이 정도면 병원에서도 약 드시라고 권했을 텐데요. 그 관리만 좀 하셨어도 이렇게까지 고생은 안 하셨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개만 끄덕이고 서 있었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다 내 탓이다라는 생각만 계속 맴돌았거든요. 평소에 좀 더 신경 쓰지 못한 제 죄 같아서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정말 감사한 점 중 하나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정말 기적처럼 잠깐 정신을 차리셨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급하게 보호자를 찾는다고 해서 뛰어 들어갔는데 거짓말처럼 엄마가 눈을 뜨고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숨도 가쁘고 말할 힘도 거의 없으셨는데도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괜찮아. 이제 네 아빠랑 네 언니 만날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무섭다. 근데 남은 네가 걱정이네. 엄마 없어도 괜찮겠어? 아니 엄마, 나 아직 엄마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가지 마. 응? 아무 데도 가지 마.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냥 괜찮다고 걱정 말고 편하게 가시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진짜 엄마를 보내는 것 같아서요. 엄마는 제 말을 듣고는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중얼거리셨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를 떠나보냈습니다. 그 뒤로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납골당에 엄마를 모실 때도 저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껍데기처럼 움직였던 것 같아요. 울다가 지쳐 쓰러지고 누가 일으켜 세우면 또 울고 그 기억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모든 걸 끝내고 집에 돌아온 뒤로 저는 거의 일주일을 그냥 잠만 잤습니다. 아니, 잤다기보다는 눈만 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현실이 되는 게 무서워서 차라리 계속 눈을 감고 있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며칠을 쥐죽은 듯 누워 있어도 밥은 먹었는지 몸은 괜찮은지 묻지도 않던 인간이라 저는 그냥 알았어 라고만 했어요. 솔직히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갔고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어요. 이상하게도 혼자 남고 나니까 조금 정신이 들더라고요. 계속 누워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일어나 샤워를 하고 집도 좀 치우기로 했어요. 그러다 남편 컴퓨터 방에 들어갔는데 책상 한쪽에 서류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잘 안 보던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괜히 시선이 가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종이들은 뭐 서류 같은 게 아니라 각종 여행 관련 팸플릿이랑 카드 내역서들이었어요. 여행 가방 결제 내역, 옷이랑 신발, 모자 같은 걸 산 내역까지 하나하나 들춰보는데 이상한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출장을 갈 사람이 산 물건치고는 너무 여행 같아 보였거든요. 불안해서 저는
외사촌 중 한 명의 SNS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어요. 시댁 식구들 전부가 유럽 여행 중이더라고요. 진짜 전부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당연히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출장 간 거 맞아? 잠시 후 답장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소온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나 지금 지방이야. 회의 때문에 정신없어. 왜? 웃기지 마. 내가 주연이 인별 보니깐 해외여행 중이더구만. 아, 정확히 말하면 출장 겸해서 같이 여행 온 거야. 엄마랑 이모들 모임도 겸해서 잠깐 들렀어. 갑자기 잡힌 거라 말 못했네. 모임이라고? 당신은 지금 내 꼴 보고도 그렇게 놀러 가고 싶었어? 그런 당신 모습 보니까 더 그래야겠더라고. 죽은 장모님 보니까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내가 더 효도 좀 해야겠더라고. 이런 거 알려주셔서 오히려 감사해. 그러면서 저보고는 그냥 혼자 편히 쉬라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외사촌들 계정을 전부 사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걔네들이 철없이 올려둔 여행 사진들을 하나하나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명이 여행 계획표 같은 걸 감성 사진처럼 찍어 올렸더라고요. 일정, 위치, 날짜, 전부요. 그리고 그걸로 귀국 날짜랑 비행기 착륙 시간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귀국 날이 됐어요. 공항 도착장 문이 열리는 순간 희희낙낙하면서 입국장을 걸어 나오는 시댁 식구들을 향해 이미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 수십 명이 남편 이름을 부르며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뒤에서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었고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싶으시죠? 제가 지금부터 세세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여행 일정이랑 같이 간 사람들을 모조리 정리해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갑자기 미쳐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홧김에 감정적으로 움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부 예전부터 시댁 식구들이 입버릇처럼 해오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이면 늘 단체로 움직였어요. 어디 맛있는 데가 있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어디 경치 좋다 하면 또 우르르 움직이고요. 소풍 가듯이 여행 가듯이.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1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항상 한 덩어리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시어머니가 계산을 했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가장 싼 식당에 가도 기본 20만 원은 나왔고 조금만 괜찮은 데 가면 30, 40은 우습게 넘겼어요. 가끔은 시어머니가 오늘은 진석이네가 내라 하시면 그날은 저랑 남편이 통으로 냈고요. 그 상황을 다른 시댁 식구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누가 미안해한다거나 다음엔 내가 낼게 같은 말도 없었죠. 왜 그러냐면요. 그 집안에서 제일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시어머니였거든요. 시이모들이나 시외삼촌들 형편은 다 비슷비슷했어요. 시장에서 작은 가게 하는 분도 있었고 뭔지 잘 모를 다단계 비슷한 걸 하는 사람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백수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 자식들 역시 멀쩡한 학교는 나왔어도 제대로 자리를 잡고 성실하게 사는 경우는 드물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허영은 또 엄청났어요. 모이면 늘 좋은 것만 이야기했고 좋은 것만 하고 싶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도 진짜 유럽은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니? 인생에 한 번은 가봐야 한다잖아. 그러게 말이야. 나는 파리 같은 데 꼭 가보고 싶더라. 영화에서만 보던데 말이야. 무슨 소리야. 유럽 하면 영국이지. 영국 안 가면 유럽 간 것도 아니래. 에이, 유럽은 알프스지. 스위스 가서 풍경 한번 보면 다른 데 못 간다니까. 이런 말들을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죠. 저 인원이 다 같이 움직이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가 들까? 예전에 그냥 장난처럼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었는데 항공권의 숙박에 이동비에 식비까지 합치니까 경비만 몇 천이더라고요.
거기에 이것저것 쓰는 돈까지 치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남편한테 단호하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있잖아. 혹시 해서 얘기하는데 다 같이 유럽 여행은 말도 안 되는 거 알지? 각자 자기 경비 다 내면 모를까 누가 한 사람이 다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야. 경비만 해도 엄청난데 유럽 물가가 어떤 줄 알아? 10명이 다 움직이면 막말로 1억은 들걸? 그때 남편은 그냥 웃으면서 에이 그건 나중에 이야기지 하고 넘겼죠. 저도 그땐 그냥 말 그대로 나중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그 인원이 전부 다 같이 유럽 여행을 떠났다고요. 그것도 한창 성수기인 초여름에요. 항공권 제일 비쌀 때고 숙소도 제일 비쌀 때잖아요. 그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났을까? 얼마 생각하지 않아도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쯤에 시어머니가 유독 자주 연락을 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지선아, 사돈 병명이 정확히 뭐니? 진단명이 있어야지. 내가 뭘 더 알아봐 줄 수 있어서 그래. 그러면서 이것저것 서류를 떼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땐 중환자실 입원비랑 수술비 때문이라고 했죠. 저도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고요. 남편이랑 같이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시어머니가 말한 서류들을 다 떼서 전달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도 남편이 병원에 가서 서류를 한가득 떼어오는 것도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은 뒤에 남편 책상을 샅샅이 뒤져봤더니요. 사실 샅샅이 볼 것도 없었어요. 책상 위에 버젓이 놓여 있더라고요.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들이랑 제가 생활비로 쓰던 통장, 카드까지 전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인간들은 제가 정신없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거예요. 그러고선 제 명의로 된 생활비 통장으로 그 돈을 넣은 다음에 생활비 카드로 돈을 싹 빼서 가져간 거였어요. 보험금은 총 2억이었어요. 여기저기 정말 알뜰하게도 보험을 들어놨더라고요. 사망에만 나온 금액이 총 2억이었으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을 봤는데요. 정말 단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왜 외사촌들 SNS를 그렇게 집요하게 봤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귀국날이 됐던 거고요. 제가 날짜도 시간도 항공편도 전부 확인해둔 상태였으니 저를 도와줄 사람들을 다 그 자리에 불러놨었거든요. 그리고 도착장 문이 열렸어요. 여행 다녀온 사람들 특유의 그 들뜨지만 아쉬운 얼굴로 희희낙낙하면서 걸어 나오는 시댁 식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너 김진성 맞지? 너 이 새끼 이리 와. 순간 공기가 확 바뀌었어요. 공항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큰 소리가 나니까 다 그쪽을 쳐다봤고요. 남편 이름이 불리니까 시댁 식구들 전부 발걸음이 멈춘 거예요. 그 다음은 말 그대로 순식간이었습니다. 저기 있다. 저기 전현. 저거 양경자 맞네. 아, 이것들이 아직도 다 세트로 뭉쳐다니고 있었어. 지긋지긋한 양씨일가들. 내가 오늘만 기다렸어. 다 이리로 와, 이 사기꾼 새끼들아.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어요. 시모부터 시작해서 남편, 시이모, 시외삼촌, 그 배우자들까지 순식간에 포위가 됐죠.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얼굴들이 한순간에 겁에 질린 얼굴로 바뀌는 게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공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멱살이 잡히고 머리채가 잡히고 누군가는 그대로 무릎을 꿇려졌고요. 그 와중에 시모는 어떤 성난 아줌마한테 붙잡혀서 뺨을 연달아 맞고 있었어요. 네가 우리 오빠 잡아먹고 아직도 그 낯짝 들고 뻔뻔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 이 망하려나? 그 말이 떨어질 때마다 뺨이 짝짝 소리 나게 맞았고요. 시모는 비명인지 변명인지 모를 소리를 내면서 울부짖고 있었죠. 남편은요? 한쪽에서는 머리채가 잡힌 채로 몇 명한테 발로 밟히고 있더라고요. 이 새끼가 감히 우리를 속이고 돈을 빼돌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우리가 너 하나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뭐 다른 식구들도 다 똑같았어요.
누군가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몇 발짝도 못 가서 다시 끌려왔고요. 그때 저는 멀찍이서 그 장면을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공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드라마 촬영이라도 하는 줄 아는지 아니면 아무래도 평범하게 보기 힘든 자극적인 장면에 흥미가 일었는지 다들 뺑 둘러서 구경만 하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는데 시댁 식구들 맞는 와중에도 찍지 말라고 하는 게 우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우리 엄마 사진을 다시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골랐던 엄마의 영정사진, 엄마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다시 열어보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엄마, 걱정 마. 나 이제 엄마 없어도 씩씩하게 잘 살 수 있어. 잘 지켜봐줘. 그제야 이 판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 감이 오셨죠? 저 사람들 다 그냥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한 무리는 저처럼 시모에게 속아서 보험금 뜯기고 돈을 빼앗긴 사람들이었고요. 또 한 무리는 남편 친가 쪽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무리는 시모랑 그 가족들한테 단체로 사기를 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들이었죠. 제가 텅 빈 통장을 봤을 때 바로 감이 왔던 게 있었거든요. 아, 이 인간들은 이걸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구나. 처음이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빠르게 못합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서류 하나만 빠져도 몇 달이 걸리는데 엄마가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 있었고 돌아가신 지 보름도 안 됐는데 벌써 다 끝내고 여행까지 갔다? 이건 완전히 고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시모의 과거를 파기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하나 간과한 게 있었죠. 그 인간들은 제가 그냥 좋은 대학 나와서 회사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을 테지만 저는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도 회계감사과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 들여다보는 게 직업이었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남편 놈이랑 부부였으니까 남편과 시모 사이에 어떤 돈 거래가 오갔는지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요. 엄마 보험 조회해서 어떤 식으로 보험이 가입돼 있었는지 보는 것도 수월하게 가능했어요. 그렇게 밤을 새서 파다 보니까 볼수록 이상한 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엄마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이 이상할 정도로 많았어요. 종합까지 거의 전부 사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보험금도 하나같이 꽤 큰 금액이었죠. 그래서 저는 바로 사람을 샀어요. 시모랑 남편 그리고 그 가족들 뒤를 캐달라고 의뢰를 넣었어요. 참 빠르더라고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도 안 걸렸어요. 그 인간들이 단체로 돌아가면서 보험 사기를 치고 돈을 빼돌려 왔다는 과거가 줄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피해자가 누구였는지도요. 바로 시모의 남편, 돌아가신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이를 갈면서 시모랑 그 형제 자매들을 찾고 있다더라고요. 하지만 잠적한 사람들 찾는 게 쉽지는 않았나 봐요. 그런데 저는 따지자면 지금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인간들을 찾는 사람이랑 그 인간들을 고발하는 사람이 딱 겹쳐지니까 일이 아주 술술 풀린 거죠. 그래서 바로 시아버지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하나씩 전화를 돌려서 한날 한시에 공항에서 집결한 겁니다. 그렇게 그 인간들은 피해자들한테 붙잡힌 채로 경찰서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중간에 남편 놈이 정신 못 차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들 지금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나 폭행으로 전부 고소할 거야. 가만 안 둬. 그래서 뒤에서 팔짱만 끼고 있던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없이 그 인간 뺨을 쫙 하고 올려붙여줬어요. 소리가 공항 안에 쩍 하고 울릴 정도로요. 고소? 꼴값 떨고 있네. 그런 고소 걱정할 시간 있으면 앞으로 너한테 쏟아질 고소나 대비해. 아, 그리고 회사에서 연락 왔더라. 너 뻔뻔하게 내 핑계 대고 휴가를 냈다면서? 남편은 그제야 제 얼굴을 제대로 보더니 눈이 커지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뭐라고? 장모님 돌아가셔서 아내가 상심이 깊다고. 그래서 장기 휴가 냈다며.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했더라. 그래서 내가 오해인 것 같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정정해드렸어. 아내가 상심해서 집에서 울고 있을 때
이 새끼는 유럽 여행 가서 입이 찢어지게 웃으면서 놀고 있다고 사진이랑 영상까지 다 보내드렸거든. 출장 겸 해서 간 거라더니 니네 회사는 모르던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 얼굴은 완전히 흑빛이 됐어요. 무릎이 풀린 것처럼 비틀거리더라고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서 남편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자, 이건 이혼 서류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면서 이거 제일 위에 잘 올려놔. 그제야 남편 입에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시선을 돌려서 경찰서로 끌려온 시댁 인간들을 한번 훑어봤어요. 한때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밥 먹고 주말마다 얼굴 보고 웃었던 사람들이 적골이 난 걸 보니까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더라고요. 뭐 죽기 전에 소원이라던 유럽 여행은 다녀오셨으니 여한은 없으시겠네요? 이제부터는 청구될 돈이나 잘 준비하세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모든 일을 꾸민 게 바로 너잖아. 너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가족한테? 개소리 마세요. 이 노망난 늙은이야. 가족이라면서 한 달 내내 엄마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돈부터 챙겨서 놀러 간 게 누군데 그래. 가족? 니들은 인간도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야. 그러자 이번에는 젊은 외사촌들 몇 명이 제 다리에 매달리듯 붙잡고 울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이러지 마. 나 알잖아. 나 애도 있어. 이대로 잘못되면 우리 애는 어떡해. 제발 한 번만 봐줘. 그걸 아는 인간이 네 새끼는 중요하고 남의 엄마는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였어? 진짜 끝까지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뒤돌아서서 피해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일부러 시댁 식구들한테 잘 들리게 큰 소리로요. 자, 고소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변호사 다 섭외해 놨어요. 단체로 가서 고소장부터 씁시다. 형사 고소하실 분들은 이 변호사님이 전부 도와주실 거예요. 그날 모인 피해자는 총 15명이었어요. 하나같이 시모랑 그 일가에게 인생을 제대로 털린 사람들이었죠. 수법도 가지가지였어요. 보험을 들게 해놓고 정작 돈 나올 때는 서명을 위조해서 시모가 수령인을 바꿔버린 경우도 있었고, 가족 중 한 명이 대리로 전화를 걸어서 보험금을 시모 앞으로 돌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금액이 1억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화재보험을 들어놓고 가게에 불이 나자 보험금만 챙기고 연락을 끊고 잠수해버린 경우도 있었는데, 그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시모 지시를 받은 외삼촌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역시 돌아가신 시아버지 이야기였어요. 시아버지 앞으로 보험을 잔뜩 들어놓고 그 보험료를 시아버지 명의로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내다가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보험금이랑 재산을 전부 챙겨서 달아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얼마나 조용하고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전현이 다 망쳐놨어. 그 얘기를 하시던 시아버지 가족분들은 가슴을 치면서 우시는데 저도 엄마 생각이 나서 또 눈물이 났네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이 시아버지 친자식도 아니었다는 거 있죠. 시모는 당시 3살이던 남편을 데리고 재혼을 했고 남편을 시아버지 자식으로 입적시킨 뒤에 불과 3년 만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재산을 전부 꿀꺽한 거였대요. 파면 팔수록 더럽고 추악했어요. 이건 개인 몇 명의 일탈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움직인 거대한 사기 집단이었고 그 중심에는 시모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그렇게 자주 모였던 거였어요. 밥 먹자고 여행 가자고 친목인 척하면서 사실은 서로 결속을 다지던 자리였던 거죠. 그 일 이후로 모든 게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됐어요. 시모랑 남편은 바로 구속됐고 같이 움직였던 시댁 식구들도 대부분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보험 사기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그 인간들은 끝까지 감을 못 잡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저는 바로 민사도 연달아 걸었고 그 인간들 명의로 돼 있던 재산에는 전부 압류를 넣었습니다. 시모가 보험을 팔아먹을 수 있게 도와준 보험사도 바로 고소했고 남편 회사에도 사실 그대로 알렸어요.
공무원이 휴가 사유를 속인 것도 모자라 구속까지 됐으니 파면은 당연한 수순이었겠지요. 그 인간들은 구속된 상태에서 끝도 없이 이어지는 민사소송을 버텨야 했어요. 아마 꽤나 숨 막혔을 겁니다. 저는 무사히 엄마 보험금 2억도 전부 돌려받았고요. 부부 사이라고 해도 제 허락 없이 제 통장에서 제 카드로 돈을 빼간 건 명백한 절도였으니까 그 인간은 그 부분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랑 다른 피해자들은 그 가족들 재산을 모조리 찾아내서 전부 처분했어요. 여기저기 참 꼼꼼하게도 숨겨놨더라고요. 하지만 그 정도 추적은 제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마 제가 하기 힘든 일이었어도 끝까지 해냈을 거예요. 이혼 소송도 막힘없이 끝났어요. 구속된 상태에서 무슨 변명이 통하겠어요. 집도 다 처분해서 위자료로 챙겼고 전시모랑 전 남편은 아마 꽤 오랫동안 감옥에서 나올 일 없을 겁니다. 법정에서 후회한다느니 반성한다느니 말은 했지만 저희는 전부 엄벌 탄원서를 냈어요. 용서할 생각은 절대 없었거든요. 저도 살면서 이런 일을 혼자 겪고 혼자 처리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힘들었고 외롭기도 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엄마랑 아빠 그리고 언니가 위에서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버틸 힘이 나더라고요. 이제 저는 완벽한 혼자가 돼버리긴 했는데요. 그런데도 더는 무섭다거나 외롭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예전보다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씩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렇게 남은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고 잘 살아가 보려고요. 그래도 가끔 힘든 일이 생길 땐 다시 찾아와서 근황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